네, 화제가 되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전에 나온 속보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뉴스에서도 보셨는데 조국 혁신당의 대표,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벌금 1,000만 원인데요. 먼저 혐의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조민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요. 일단 이제 모친인 정경심 교수와 그리고 부친인 조국 대표와 공모를 해서 본인의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혐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허위 작성 공문서를 행사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공립대학교에 지원을 하면서 그러한 입학 원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이것을 제출을 실제로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업무 방해. 그러니까 내가 허위의 이제 표창장이라든지 어떠한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출을 하면서 이제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이제 받고 있었습니다. 주요 하게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소서라든지 아니면 뭐 인턴 확인서 이런 것들을 허위로 작성을 해서 제출했다라는 이제 혐의였고요. 그 정경심 교수와 조국 대표의 경우에 관련해서 사실 유죄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조민 씨 역시도 가담 정도는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유죄 선고가 유력하다라는 예측이 있었고요. 검찰의 경우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판부는 일단 선고를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벌금 1,000만 원 선고가 됐습니다. 다양하게 고려한 내용 뭐라고 밝혔습니까? 일단은 가장 주요하게는 본인이 이제 목표로 한 대학교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행동들을 한 것인데 모두 다 취소가 됐거든요. 입학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양형에 고려를 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제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는 조민 씨가 다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물론 적극적으로 내가 주도를 해서 어떠한 행동을 한 건 아니지만 하지만 나는 이제 알고는 있었다, 인지는 하고 있었다라고 다 자백을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관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경심 교수라든지 이제 조국 대표와는 비교를 하자면 굉장히 이제 낮은 수준의 형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구형보다는 낮은 1,000만 원을 선고했는데 그러면서도 국민 불신 허탈감을 야기한 행위이기 때문에 비난의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조민 씨는 항소를 하겠다는 입장입니까? 입장 나온 거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제 입장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아마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하는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검찰 측에서 이것은 우리가 구형한 구형량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라고 해서 만약에 항소를 하게 되면요. 보통 피고인 같이 항소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양형에 있어서 실제 선고될 때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조민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다 자백을 하고 있고 벌금형이기 때문에 이것을 수긍한다라는 입장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검찰 측에서 항소를 하게 되면 본인도 어쩔 수 없이 항소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소식 보겠습니다. 검찰이 어제 권순일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를 한 건데 검찰이 겨냥하고 있는 혐의는 뭡니까? 일단 검찰이 압수수색을 함에 있어서는 그 추정되는 이제 혐의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겉에 내걸고 있는 것은 이제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이 2020년 9월에 이제 퇴직을 합니다. 그때 퇴직을 하고 변호사로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등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에 이제 고문으로 갑니다. 근데 고문으로 내가 이제 어떠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고문으로 일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1억 5천만 원가량을 수수했다라고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변호사로서 법조인으로서 법적으로 자문을 해주는 그 고문료 상당을 일단 받은 것이고 그것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변호사로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한다라고 변호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위반됐고 이것을 위해서 사무실을 이제 압수수색한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 이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검찰이 실질적으로 보고 있는 게 재판 거래 의혹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재판 거래 의혹 구체적인 내용은요? 이 재판 거래 의혹은 그러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장동 일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이 이재명 대표 관련한 재판을 거래했다라는 의혹입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본인이 실제로 이제 대선 후보 과정에서 발언을 함에 있어서 뭔가 허위 사실을 이제 적시를 해서 공표를 했다라는 이제 혐의였고요. 당시에 이제 항소심까지 벌금 300만 원 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그대로 확정이 됐다면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대법원에 올라가서 갑자기 파기환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인데요. 이때 당시에 사실상 캐스팅 보트 역할, 그러니까 대법관들의 의견이 반으로 나뉜 상태에서 한 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한 표를 쥐고 있었던 사람이 권순일 전 대법관이다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로부터 어떠한 부탁이라든지 거래를 이제 받고서 그렇게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이제 결론을 낸 것 아니냐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 측근이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재판 거래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내용이 뭡니까?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막 본인의 진술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대표의 판결을 뒤집었는지 누가 알겠냐.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즉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은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 관련해서 부탁을 명시적으로 했고 그리고 그것의 대가로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직을 시키고 그리고 1억 5천만 원의 이제 급여를 주면서 사실상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이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입니다. 네,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인 만큼 이제 이 부분은 재판부에서 따질 일이고요. 지금까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해서는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지금 재판에 넘겨졌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의 수사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곽상도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각각 뭐 1심과 항소심 재판 진행 중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에도 지금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속도에 따라서 일단은 뭐 기소 자체는 사실상 이제 예측이 굉장히 높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기의 문제만 좀 남았다고 봅니다. 일단 검찰이 이렇게 그 김만배 씨로부터 들었다라고 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과 더해서 실제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가 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선고를 받고 그리고 재판을 함에 있어서 그때 당시에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의 이제 사무실을 방문한 방문 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고 압수물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시기의 조율만이 남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오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출석하지 않았고요. 이 대표 측이 법원에 제출한 불출석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선거를 치르고 있는 그런 와중이고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판에도 아마 불출석하게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뭐 대장동 관련 재판뿐만 아니라 이번에 불출석한 것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었는데요. 다양한 이제 재판부에 가서 다양한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일괄적으로 사실 불출석을 좀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요. 그래도 이번에 불출석한 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피고인이 이제 원칙적으로 출석하는 건 의무이긴 하지만 없이도 이제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취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재판부가 따로 뭐 이렇게 뭐 강제적인 이야기는 없이 재판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에 관해서는 아마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불출석한 상태로 계속해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장동 관련한 재판에 불출석했더니 법원이 강제 구인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좀 앞서 말씀드린 그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는 좀 다른 겁니다. 예.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은 관련해서 이제 그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불출석하더라도 그냥 재판을 진행시키는데요. 하지만 대장동 관련 재판은 그냥 일반적인 형사 재판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에는 피고인 출석이 원칙이고요. 만약에 불출석한다. 정말 본인이 뭔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출석을 강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대장동 관련 그 재판부에서는 아무래도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우리는 좀 강제적으로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출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진지하게 좀 검토해 보겠다라고 굉장히 당일에 이제 단호하게 좀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대장동 재판이 오는 26일에 또 잡혀 있던데요. 그러면 선거까지 지금 출석을 못 하겠다 이런 입장이 이 대표의 입장인데 그러면 어떻게 강제 구인이 그때 당장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첫 번째 이제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렇게 강제적인 방법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이제 출석을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는데요. 이렇게 당사자도 만약에 내가 언제까지 딱 기회를 못 박아서 언제까지는 나는 아예 못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반대인 검찰 측도 굉장히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대편에서 만약에 용인이 된다면 재판부는 어느 정도 이제 봐줄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 측에서 강하게 항의를 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그 진행을 해달라라고 하는 상황이라면 강제 구인도 충분히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를 하게 되면요, 그것에 따라서 검찰이 집행해서 뭐 감치도 할 수 있고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구인을 해서 재판 전까지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 넘어가죠. 작년 1월에요.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 판결이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김 여사가 아니라 대통령실이 대신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그때 나섰던 이유는 뭐였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본인이 명예훼손에 뭔가 피해를 입으면 그 당사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고발이잖아요. 즉 피해자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고발을 했다라는 의미이고 그 고발의 주체는 대통령실의 법률비서관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무래도 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이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러저러한 뭐 법적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뭐 주체가 될 수 있겠다라고 유권 해석을 했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아니라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그냥 개인이잖아요. 그 개인 관련된 사건에 어쨌든 공권력이 투입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참여연대가 이제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소송전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까지 가기 전에 참여연대가 그래서 왜 대통령실이 나서서 대신 고발하냐, 이게 근거가 뭐냐, 구체적인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칙을 공개를 해달라 이렇게 정보 공개 청구를 했었는데 대통령실이 그 당시에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때 그렇죠. 대통령실은 어떤 이유를 댔었죠? 대통령실은요, 이게 보안 사항이 포함돼서 만약에 공개가 되는 경우에 업무에 굉장한 지장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비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단순하게 참여연대가 요구했던 것은 그 업무상의 지침이라든지 규정,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법률인 것이고 대통령실로 이제 좁혀 들어가면 그 안에 운영 규칙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규칙을 이제 공개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보안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공개되면 우리 이제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참여연대가 소송을 했고 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대통령실에게 정보 공개를 하라. 결국 이제 참여연대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그 비공개로 해서 그 대통령실의 그 업무 지침이라든지 규정을 이제 받아서 본 겁니다. 만약에 이제 법원에서 검토를 해서 이거는 정말 좀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어렵겠다라고 했으면 사실은 이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취소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텐데요. 취소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이 규정을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다라는 이
대통령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규정을 공개하는 것이 업무의 공정성이라든지 자율성을 뭔가 저해한다라든지 이런 것을 야기시키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오히려 이것은 공적 업무의 수행 영역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공적 관심사이고 대통령실에서 이미 조직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도를 전제로 해서 어떤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는지를 공개한다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의 각 부서가 어떤 업무를 잘 수행하는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공적인 측면에 있어서 공개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봤습니다. 법원 판결 나온 이후에 대통령실 입장 나온 거 있습니까? 이후에 대통령실 입장은 나온 것은 없지만 대통령실은 일단은 이제 이 법원 판단에 대해서 불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어요. 아직 1심 판단이기 때문에 2심 뭐 대법원까지 갈 때까지는 사실 공개 의무는 없는 것이고 자체 판단에 따라서 비공개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대법원까지 갔는데 만약에 이 취소 처분을 취소 소송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공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섭 대사건 마지막으로 다뤄보죠. 어제 이 대사가 귀국을 했고 이 대사는 국내에 체류해 있는 동안 빠른 시간 안에 공수처 수사를 받고 싶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는데요. 공수처가 조금 전에 이종섭 대사 소환 조사는 당분간은 어렵다라는 짧은 입장을 지금 내놨습니다. 공수처의 현재 수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난해 9월에 처음으로 이 사건이 이제 공수처에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월에 압수수색이 처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해서 이제 수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측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접하고 압수수색이 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연이 됐다라는 이제 이야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해병대라든지 이제 국방부 관련해서 관계 부처를 이제 압수수색했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관련 당사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리고 이러한 이첩이나 아니면 자료를 회수해오는 그 과정에서 뭔가 강압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이제 외압이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사자 소환은 아직까지 조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관련해서 해병대라든지 국방부 관련 실무자들을 먼저 소환한 이후에 사실은 끝까지 올라가서 이종섭 전 장관을 이제 소환하는 사실 차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제 실무진 선에서도 아직 이제 소환 조사, 당사자 소환 조사는 이루어지진 않아서 조만간 좀 소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수처의 그 수사 지연 그 비판에 대한 공수처의 입장은 뭡니까?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도 사실은 이제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이제 관련 당사자들을 소환한다라든지 이런 수사를 이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공수처의 계획대로 사실상 이제 강제적으로 압수수색 진행했고 압수물 증거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으로 시간이 이제 절대 시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요. 결코 뭐 일부러 수사를 지연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처럼 이종섭 전 장관을 이제 뭐 국내에 묶어두기 위해서 이렇게 수사를 지연했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측이 군은 이 건과 관련해서 이제 수사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 외압도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부분이다. 지금 이런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건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게 법리적으로 좀 쟁점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즉 지금 이제 이종섭 전 장관이 한 행위를 두 가지를 보면요.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 그리고 자료를 회수를 하라고 지시한 것. 이 두 가지에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로 그 두 가지 행위 모두 자체적으로 이종섭 전 장관 직권 내에 있었고 결코 직권남용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시나리오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직권 내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이첩이 공식적으로 경찰 쪽에 된 이후에 이것의 자료에 대해서
가져와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국방부 장관에게 있느냐 이것이 이제 쟁점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방부 차원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딱 넘기면 끝나는 것이지 그걸 다시 가져와라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이제 판단이 된다면 사실상 이것은 직권남용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이제 또 한 가지 살펴볼 문제는 겉으로는 이제 이첩 보류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자료 회수를 지시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이 사실 어디에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단순히 가져오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해병대 수사단이 한 수사 내용을 뒤집으려 했다라든지 특정 당사자에 대해서 혐의점을 없애려고 했다라든지 그런 목적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뭐 이것은 직권남용이 아니라 부하, 그러니까 실무진들에 대해서 뭐 강요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행위를 강요한 것은 또 강요죄 성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비단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만약에 거기에 딱 맞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짚어볼 부분들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